저는 올해 40살이 된 6살짜리 아들이 있는 최근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남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며 열심히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그 당시 사무직이었고 저는 현장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봉급 체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죠. 서로 부서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소개로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했죠. 현장직은 파견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까지 나가 있거든요. 물론 파견 기간이 길수록 추가 수당도 많이 불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자친구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33살에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땐 장거리 연애도 참 달콤하게 잘했습니다. 편지도 써주며 기차에서 읽어보라고 했으니까요. 마치 군대에서 보낸 연애 편지처럼 그때는 아내 사진과 편지를 품에 넣고 다니면서 즐겁게 연애했어요. 원래는 파견직이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저도 뭔가 확신이 생겼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의 청혼을 받아주더군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며 또 즐겁게 보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만 지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 결혼 이야기에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 모두 계속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처가 쪽은 처남이 하나 있었고 아내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총각이었어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좋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괜찮은 분들이셨고요. 나름 소박하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드디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 파견직을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혼부터 떨어져 지내야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함께 지내며 최대한 붙어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장 중간거리쯤에 터전을 잡으며 시작을 했고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다 견뎌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니 정말 많은 게 바뀌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의 존재가 생긴 겁니다. 아내 친정 근처로 집으로 옮기고 제가 4시간 가까이 통근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에 버텼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가 근처로 다시 집을 옮기자 전 통근거리가 늘어나니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몸도 점점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 탈이 나서 다니던 부서를 재배치받았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지 저도 그때 처음 이해하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견직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생각해서 더는 가족을 끌고 다니며 이사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말 부부가 되면 서로가 애틋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 있는 동안 초반에는 집에다가 자주 연락을 하고 또 매주 주말마다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공장에서 집까지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아이를 돌보고 다음날엔 집안 청소를 하고 장도 함께 보며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그것도 점점 힘에 부치더라고요. 일주일에 1번 가고 나중에 한 달에 1번 올라갔어요. 집에 가면 어느새부터인가 눈치가 많이 보이더군요. 1년 지나가면서 아내가 먼저 다음 주에 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푹 쉬라면서요. 그때부터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가 있을 공간에 다른 사람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저는 그때 오히려 좋았어요. 평일에 고되게 일하고 나면 저도 쉬고 싶었으니까요. 주말에 집에 다녀오면 다음 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에 잠도 좀 편하게 자고 TV도 좀 보면서 쉬어야 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타지 생활이 2년 조금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지금 이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쓰레기였죠.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정리하는데 컵라면에 통조림에 냉동식품에 그때 문득 제 인생에 대해 되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 문제도 있었고요. 다음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족들과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런 문제를 아내와 의논해 보려고요. 근데 아내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악물고 매주 집에 갔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무조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젠 너무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제가 봐도 별로 반응도 없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보단 더 대접받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많이 따라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와 식물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식물원 사진 정리하러 아내가 쓰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죠. 어떤 남자랑 둘이서 식당 같은 곳에서 서로 친한 듯 찍었더라고요. 한동안 멍하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나길래 서둘러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언제 내려가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왜? 그 남자 만나기로 했어? 라고 되묻고 싶었어요. 아내는 툴툴거리며 저녁 준비하는 동안 다시 컴퓨터로 가서 그 사진들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는 괜찮다면서 더 빠르게 차가 있어서 그것 타고 지금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웃더라고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조심히 내려가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이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보다가 나왔어요. 저는 계속 그 남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아내를 저렇게 웃게 해주는 게 무엇 때문인지도 참 궁금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집 근처에 숙소를 하나 잡고 방 안에서 제가 평생 해볼 수 있는 감정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허탈하다가 화가 나다가 제가 불쌍하다가 그래도 저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 입고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과 함께 나오더군요. 아들 얼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아들도 또 예쁘게 꾸며서 데리고 나왔길래 대체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잔뜩 꾸몄나 싶었는데 얼마 뒤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그 차에서 내리더군요. 활짝 웃으며 저희 아들과도 친분이 있는지 보자마자 번쩍 안아주는데 마치 가족 같았네요. 그때부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물원이더라고요. 평일이었는데도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알려줘야지. 저번에 식물원 갔을 때도 아무 말도 없더니 저 남자랑 동물원에서 오는 아내를 보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엄청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아들은 주름이 늘어 있었어요. 그 남자랑은 아직 친하지 않은지 혼자 겉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들 등을 떠밀며 그 남자와 친하게 지내려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태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이 다 불타버릴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러니 저 스스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의 그런 사진을 봤을 때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슬프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복잡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제 아들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바로 달려가서 정말 제 2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았죠. 꾹 참고 자동차로 돌아와 핸들을 붙잡고 1시간은 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 다시 좀 차분해지고 제가 놓인 상황이 좀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혼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어요. 자료야 그때 그 컴퓨터 안에서 다 옮겨뒀었고 그때 바로 이혼을 못한 이유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아이는 그게 아니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시간을 가져보면서 풀어보면 이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상간남과 저희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시가 급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해야 했어요. 이혼하기에 앞서서 상간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경험해 봐야죠.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남자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좀 더 편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잘 모를 테니까요. 저희 집에 제 사진 하나 없던데 제 얼굴을 모르죠. 그렇게 한참을 그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도 있더군요. 저희 아이보단 어려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부부가 하더군요.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를 따라서 집과 음식점을 왔다 갔다 하며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 비우는 시간이 일정했고 그 시간마다 제 아내를 만났던 거였어요. 남자가 가게를 비우면 부인은 가게에 있어야만 해서 바람 피우기 좋았나 봐요. 자료들을 다 수집한 뒤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당신 짐 모두 챙겨서 아무 소리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거야. 아무리 내가 집에 없어도 그렇지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당당하게 피우는 거야? 덕분에 이혼이 쉽겠네. 내 아이 근처에도 오지 마. 이젠 평생 못 보는 거야. 지금 나는 바로 아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절대 붙잡지 마. 양심이 있으면 붙잡지 마. 알겠지? 그리고는 자고 있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본가로 내려가서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그 남자가 없는 시간대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증거물들을 사본으로 다 만들어서 들고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 남자 아내 혼자 있길래 곧바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제 아내와 그쪽 남편분이 오랜 시간 만났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이혼 준비 중이니 그쪽도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게를 나왔고 멀리서 그 남자가 가게로 오더군요. 이제 그 남자도 제가 사는 세상에 오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처가 쪽이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저에게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우리 딸 한 번만 다시 걷어주라는데 그 모습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기에는 너무 많이 깨져버렸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양육권은 제가 받아왔고 친권까지 갖고 왔어요. 양육권 문제는 상간남과 아들을 못 만나게 하려는 게 많이 컸어요. 아이도 저와 지내고 싶어 했고 친권도 당연히 포기받았습니다. 그거 안 넘기면 처가 동네에 죽을 때까지 현수막 걸어놓고 혼자 시위하겠다고 벌금을 얼마를 내든 무조건 그런다고 제가 엄포를 놓으니 순순히 포기하더군요. 절대 아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고 전처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은 다시 빼서 각자 넣은 돈 나눴고 아내는 모든 걸 다 잃었다며 울고 소리치는데 누가 누구 때문에 잃었다고 저러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란 게 있었으면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죠. 원래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뒤로 전처에게 가끔 연락이 오면서 아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 무시하고 있고 나중엔 번호도 바꾸려고요. 이사 문제만 끝나면 다 끊고 지낼 겁니다. 원래 살던 집도 팔고 저희 본가도 팔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지내려고 합니다. 직장도 이미 모두 정리했고 지방 내려가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 모시면서 지내려고 해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내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절대 없거든요.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3명이 있어요.
없는 형편에 딸린 동생이 3명에다가 엄마는 저희를 어릴 때 두고 재혼하셔서 연락이 끊겼고 몸이 아픈 아빠는 막노동을 하면서 저희를 키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들은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되었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째로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어서 중학교 때부터 알바하며 동생들 밥을 챙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 공부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었고 저는 대학에 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들은 국어 학원이며 수학 학원이며 별의별 학원에 다니며 성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저는 오늘 저녁은 애들 밥 뭘 해줘야 하나, 전기세랑 수도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막내 추워서 징징댈 텐데, 보일러 틀면 돈 폭탄일 텐데 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업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고3 올라가고 나서 저희 은인이 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는 알겠다만 언젠가 너도 동생들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전문대라도 나와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취업할 때 조건을 대졸로 걸어서 지원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그래, 나도 언젠간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동생들 다 크면 날 위해 살아야지 생각하니까 놓았던 연필을 다시 쥐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조금씩 시작해서 전문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2년 만에 졸업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없었고 전문대 또한 고졸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찌저찌 취업하게 된 작은 회사에서 엄청나게 귀인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동산 부자였던 사장님은 가게를 저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사장님의 믿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제 가게인 양 9시에 출근해 손님들 다 나가고 셔터 닫힐 때까지 새벽이 훌쩍 넘도록 가게를 지키고 정말 뼈가 빠져라 청소하고 해서 입소문이 났고 제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1.5배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새로 오픈한 스프링 골프장에 저를 이전시켜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손님으로 왔어요. 자주 오는 손님이었기에 제가 서비스 음식도 많이 넣어드리고 이름도 기억하니 남편은 나름 그게 호감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때 저는 정말 어렸고 남편은 나이가 좀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를 여의고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 저도 기대고 싶었나 봐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반대가 엄청났죠. 남편은 4년제 대학 나와서 사업을 하고 나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문대 근본도 없는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쁘고 어린 여자 어디서 못 만난다고 이 여자니까 나랑 사귀어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나름 설득을 시켰나 봐요.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모든 게 힘들었어요. 특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전문대지만 대학을 나왔고 착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전문대 출신 주제 아주 출세했네. 남자 잘 잡아가지고.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나 때만 해도 고졸 전문대들은 다 끼리끼리 결혼했어. 개무시 받으면서.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라고 하며 은근히 저를 무시하거나 제가 가끔 남편과 대화하며 시사상식이나 신문에 나오는 사회 이슈를 말하며 나름의 생각을 말하면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네가 전문대 출신이라 아는 것도 없고 머리가 아주 텅텅 빈 줄 알았는데 나름 뭐 좀 되어보겠다고 머리 싸매고 시험 봤구나. 그래도 전문대학 핫바리 대학 출신인 건 좀 더 깊은 대화를 해보면 들통나는 법이다. 어디서 상식 자랑하지 말고 전문대 출신인 것 입 꾹 다물고 살아라. 대학 출신 알게 되면 확 깨니까. 하면서 계속 저를 무시했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시어머니가 고졸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시고 스카이 중 한 곳에 평생 교육원 수업을 들으셨는데 돈 내면 받을 수 있는 수료장에 본인이 명문대생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저를 무시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고부 갈등이 심해지는데 남편은 중재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바람 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파혼 경험이 있는 의사 출신 여자였어요. 대학 출신을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좋은 대학의 수려한 외모 때문에 저는 순식간에 위축되고 너무 우울했나 봐요. 정말 어머님 말대로 내가 전문대를 나와서 이런 일을 겪나 싶었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뻔뻔함이 도를 넘었어. 어떻게 우리 집 앞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여자와 차를 마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당연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다가 사랑하게 되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희대의 개소리를 뿜어냈고요. 저는 화가 나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 바람 폈다고 나 이 결혼 지속 못하겠다고 하며 울고 불고 하니 어머님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러게 주제를 파악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 진작에 의사 와이프만 나 행복하게 살 텐데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도 꼬였다. 라며 제 탓을 하대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막 소리를 지르고 제 팔뚝을 잡은 어머님이 팔목을 내쳤어요. 그때 화가 난 어머님이 갑자기 바닥에서 모래를 짚더니 확 뿌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고통에 휩싸인 저는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죠.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고 엄살 부리는 줄 알고 계속해서 발로 모래를 차며 뒹굴고 있는 제게 흙을 뿌려댔습니다. 악마도 저렇게까진 안 하겠다 생각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던 전 이대로 있으면 실명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죽기 살기로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접수를 하는데 제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하며 안과 선생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저는 시력은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1시간 만에 만나는 의사 선생님께서 제 눈 상태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이대로 있으면 실명된다고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응급 환자 구별도 못하냐며 옆에 있던 간호사 접수처 사람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엉엉 울었고 내 눈 실명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눈에 안약을 수없이 넣었지만 저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물건조차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보이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냐고 나 장님 되는 거냐고 하며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라며 3달 정도 기다려보자고 일단 매일 처방받은 안약을 넣으시고 절대적 안정이랑 빛을 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동생 집으로 들어가 매일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고 이혼하면 위자료 넉넉하게 줄 테니 퉁치자고 하며 저를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의사는 아예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눈도장 찍었다는 소식에 저는 화가 펄펄 끓어올랐죠. 반드시 두 눈 똑바로 뜬 채 나타나 복수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내가 실명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시모에 연락 한 통 없는 상황에 점점 더 도끼를 품게 되었어요. 아마도 남편은 제가 실명되었다고 생각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자기네를 뜻대로 되었다는 생각에 좋아할 모습이 뻔했고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눈 뜨면 눈에서 고름 같은 눈물이 계속 나고 염증이 엄청 나와 눈꺼풀과 속눈썹이 딱딱히 굳어서 쩍하고 눈이 떠지고 눈은 안 보이고 나아질 기미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안약 넣고 검진 받으러 가고 하니 점점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보이던 사물들이 조금씩 형태가 잡혀 보였고 시간이 흐르니 선명한 형태의 윤곽이 보이다가 예전 시력만큼은 아니더라도 눈앞이 잘 보이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상처가 잘 아물어서 다행이라고 아마 이 상태로면 90% 정도 시력 복구될 거라고 하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저는 동생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께 찾아가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그리고 어머님은 준과실치사로 고소를 했습니다. 일부러 모래를 가격한 것은 실명을 기대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실형이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았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같이 할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소장 작성하고 저는 모처럼 시댁에 찾아왔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시댁에 도착하니 그 상간녀와 남편, 어머님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예요. 딱 그 말이 맞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다 때려칠 생각이었는데 겨우 이성을 찾고 그 악마들 앞에 솥장 던지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호통을 치며 나가라고, 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냐고 하다가 제가 건넨 솥장을 보자마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몇 달 동안 말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삭힌 채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이끌고 동생에게 갔습니다. 동생들은 자기들이 무심했다고 이제 언니 이혼하고 정말로 언니 인생을 살라며 엉엉 울고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저는 이혼했습니다. 어머님은 뻔뻔스럽고 멍청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다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연행되었고요. 그 소송으로 인해 아주 인생이 지워지지 않을 치욕적인 오명을 남겼고 남편은 위자료도 못 준다고 버티다가 제가 남편 회사에 가서 난리쳐서 소문이 쫙 났네요. 당연히 상간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 사건 댓글로 써서 상간녀도 소문 쫙 났고요. 저는 전문대의 서러움을 떨치기 위해 소송 기간 동안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학사 학위가 있었기에 저는 학사 전형으로 편입 준비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처음 했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이 다 났지만 어머님의 무시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래도 편입 운이 참 좋았던지 결국 편입 영어 전형을 본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다 떨어졌는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최상위권 대학에서 영어 시험 대신 치른 논술고사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고 사람 안 빠지기로 유명한 그 학과에서 4년 만에 예비가 돌아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소식을 듣고 동생과 저는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정말 그 무엇도 기뻤고 해냈다는 사실에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통쾌했던 것은 편입한 학교가 남편과 상간녀의 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이기도 했고요. 저는 마음을 먹었죠. 이제 나도 학교 생활 즐기고 제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연애를 하며 이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밖에 모르는 동생들 챙기느라 인생을 다 써버린 저는 화장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남들 다 입는 원피스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수더분하게 돈 아낀다고 매일 비슷한 옷에 편한 옷만 입고 다녔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자고요. 그제서야 고3 때 담임쌤이 언젠가 너를 위해 살 날이 올 거다. 그러니 전문대라도 가놓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선생님의 권유가 없이 그냥 고졸로 졸업했으면 학사 편입도 못했을 거고 떳떳하게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찾았고 지금은 학과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다시는 그딴 쓰레기 만나지 않을 거고 콩깍지 씌어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컸지만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계기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아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하늘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제 사연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기업이 있었기에 타 지역이지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일요일을 넘어 새벽이 되는 월요일까지 연속으로 일했으니 1년이 넘어갔을 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원래 굉장히 밝고 명랑했던 제가
회사 일에 치여 아무것도 못하니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장님께서 제가 지친 것을 눈치챘는지 이번 연휴에 연차까지 써서 한 일주일 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신입인데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냈으니까 쉬고 오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연차를 내고 한 이틀 집에서 잠도 푹 자고 영화도 보면서 자유를 만끽했네요. 그런데 외향적인 제가 3일째 집에 있으니 삭신이 쑤시고 뻐근하더라고요. 서울 살던 제가 친구 한 명 없는 부산에 내려와 있으니 어디가 맛집인지도 모르고 명소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집에서 나와 그냥 정처 없이 동네를 막 걸었어요. 해운대도 가보고 바닷가에서 혼자 모래도 밟으면서요. 그러다 근처에 맛있는 해물 칼국수 집이 있다고 하길래 찾아갔는데 보니까 폐점이 된 겁니다. 지도 보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폐점이라니. 그냥 편의점에서 우유에 빵 사서 집 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운도 없다고 생각하며 집에 가기 위해 육교 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리를 잘 모르니까 핸드폰을 보며 지도를 보며 계단 위를 올라갔는데 고개를 들어 위를 본 순간 계단에서 내려오는 한 남자가 눈이 절반 정도 잠긴 채 비틀비틀 내려오더라고요. 왠지 넘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넘어지면 계단 구르고 엄청 크게 다칠 텐데 생각하며 그 남자가 내려올 때까지 괜히 핸드폰을 보는 척 했어요. 혹시 내려오다 넘어지면 내가 잡아줘야겠다 싶은 찰나 그 남자가 정신을 잃고 계단 밑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팔을 뻗어 넘어지려는 그 남자를 잡았고 그 남자의 무게 때문에 제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어요. 그 남자는 그때 눈을 확 뜨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졸리니까 정신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자 저는 아니, 난 괜찮은데 계단 내려올 때부터 아슬아슬해서 지켜봤는데 길 가다가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길래 진짜 조심해요. 여기 육교 계단에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아, 병원에서 계속 실습하고 환자 보다 보니까 잘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 인턴이구나. 참 고생하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저는 제가 먹으려고 산 편의점 빵 우유 봉지를 남자에게 건네며 이거 먹고 빨리 가서 쉬라고 한 뒤 후다닥 육교를 건넜습니다. 남자는 괜찮은데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 저는 됐어요. 그냥 그거 먹고 맨정신으로 환자 잘 보살펴주세요 라고 한 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자고 피곤할 텐데 씻기는 하나 보네. 향수 냄새인가? 바디로션 냄새인가? 엄청 좋네. 병원에서 일하면 다들 힘들지 생각하며 집에 갔습니다. 원체 오지랖도 넓고 하니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제 양식을 건네주었네요. 그걸 또 뿌듯하다고 저는 기분 좋아했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갔고 일주일 푹 쉰 저는 회사에 출근해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요. 그렇게 부산에서 6년을 근무하고 서울 한 기업으로 이직한 저는 정신없이 또 워커홀릭에 빠져서 살았어요. 부산에서 살았던 기억도 희미해 들 때쯤 아침에 늦게 일어난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잡은 순간 택시 안쪽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는 걸 알았어요. 향수와 바디로션을 꽤나 좋아하는 저는 이 향이 한국 제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왠지 익숙한 냄새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아, 내가 이걸 어디서 맡았지? 분명 어디서 맡은 것 같은데 누구 냄새지? 하고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는 도중 제 발에 무언가 걸리는 겁니다. 발밑에서 그 물건을 들어 올렸는데 검정색 작은 가방이더라고요. 택시 아저씨한테 보여주며 아저씨 것이냐고 물으니 아저씨는 아니라며 손님이 두고 간 듯 하다고 하더군요. 오지랖 넓은 저는 또 궁금해서 가방 지퍼를 슬쩍 내려 안에 신분증이라도 있나 확인하려는 순간 그 안에 돈다발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딱 봐도 장난이 아닌 금액이었어요. 수표가 뭐 거의 수십 장이 아닌 수백 장이 넘게 들어 있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아저씨한테 말했죠. 아저씨, 이 가방에 돈 엄청 많은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 아저씨는 얼굴이 약간 상기되면서 냅두라고 하다가 내가 이거 딱 봐도 거의 억이라고 말하니 아저씨는
아가씨, 내가 신고할게. 가만히 냅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했어요. 아저씨 표정은 땡 잡았다는 표정이었고, 이거 신고하지 않고 그냥 아저씨가 가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그냥 저 회사 가는 길에 경찰서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바로 신고하고 가자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자 너 회사에 늦었는데 무슨 오지랖으로 돈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냐고 후회가 들었지만 정의와 양심 없으면 시체인 저는 회사에 30분 이상 늦을 것을 뻔히 알면서 신고를 하고 회사에 도착했죠. 당연히 회사에 도착해서 과장님한테 깨지고 눈치 보고 아침 회의도 늦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맥주나 한 잔 마셔야지 하고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돈 주인을 찾았다고요. 주인이 신고자 번호 알려달라고 살해하고 싶다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괜찮냐고 묻더군요. 이미 알려줘 놓고 허락받는 건 무슨 일인가? 살해 필요 없는데 생각하며 살해 필요 없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맥주를 사서 집에 도착했는데 돈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문자가 온 겁니다. 통화하고 싶다면서요. 알겠다고 했죠. 전화를 받자 수화기 속 남자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집 계약 때문에 오후에 수술이 잡혀서 아침 일찍 사람 없는 시간에 간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돈을 두고 갔네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례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돈 찾았으면 다행이죠.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두고 갈 정도면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그래도 일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 주실 사례금으로 그냥 더 좋은 일에 쓰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약간 여자 목소리 같으면서도 듣기 좋은 남자 목소리이고 모르겠다 생각한 뒤 맥주를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도 그날의 사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 투룸에서 매일 월세를 내며 사니 나가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중간 퇴직금이랑 대출 싹 땡겨서 전세 들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며 틈틈이 집도 알아보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싼 가격에 전셋집이 나왔고 계약을 했어요. 자가는 아니었지만 다달이 내는 돈이 없으니 심신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제가 3년 반을 살았어요. 2년씩 예약하는데 첫 번째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옮길까 하다가 이사 비용도 있어서 그냥 계속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살고 있던 도중 부동산 아저씨와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집이 융자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경매에 넘어갈 일 없다고 부동산 아저씨께서 자기 믿고 진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고 융자 금액이 제 전세금보다 많아서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깡통 전세였어요. 결국 집이 재판에 넘어갔고 3차까지 경매에 나갔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어요. 경매가 진행될수록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첫 재산은 공중분해되게 생겼지요. 결국 집은 헐값에 팔리고 집값은 융자 갚는 데 쓰이고 제 전세금은 받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고 정말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막 살았던 것 같아요.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는데 말수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은 땅끝까지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니 56kg였던 제가 39kg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가 왔고 건강했던 제가 회사에서 픽 쓰러져 저도 모르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 혈압으로 쓰러진 거였고 종합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의사의 견우에 저는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유방암이 발견되었어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과를 듣고 병원 계단에 쭈그려 앉아 엉엉 울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한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번 돈은 휴지 조각이 됐고 몸뚱이는 망가졌고 난 왜 살지 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창피한 나머지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순간 그 남자 눈이 마주쳤고 그때 익숙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머릿속을 파바박 스쳐 지나가며 10여 년 전 부산에서 그날이 기억이 났어요. 육교 계단에서 쓰러졌던 그 학생, 그때 그 남자인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놀란 얼굴을 가린 채 계단을 마저 내려가려고 하자 그 남자가 혹시 그 부산?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는 네네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제 얼굴을 통해 직감했는지 잠깐 커피 마시러 가자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절할까 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누구 붙잡고 울고 싶었던 때라 승낙했지요. 그렇게 병원 커피숍에 앉아 어떻게 지내냐고 남자가 묻더군요. 저야 뭐 회사 생활하고 평범하게 지냈죠. 정말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때 저희 둘 다 예뻤었는데 지금은 벌써 나이가 라고 하자 남자는 그러게요. 너무 반갑네요. 부산에서 만났는데 서울 병원에서 이렇게 또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병원 옮기고 가끔 생각이 났거든요. 부산에 있으면 한번 마주칠 텐데 하고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런데 병원은 왜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유방암이래요. 깡통 전세로 돈도 다 나갔는데 제가 별의 별 말 다 하죠. 미안해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나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나한테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술 안 하고 콱 죽어버릴까 싶네요. 라고 하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유방암이라고요? 죽기는 왜 죽어요? 수술은 수술 다 하고 보험까지 한 다음에 하는 치료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수술까지는 대부분 급여 목록이니 포기하지 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 전 그날 육교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 목숨 구해주셨으니 이번에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살면서 딱 한 번 본 사람이 다짜고짜 붙잡아서 엉엉 울며 돈 없다고 죽고 싶다고 신세 한탄하는데 선뜻 손을 내밀다니 고마웠죠. 그래도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싶었습니다. 엉엉 우는 저를 일으켜 세워 꽉 안아주는데 정말 그날 맡았던 그 좋은 향기가 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 저와 그 남자는 일주일에 3-4번 만나며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갔어요. 저 수술하고 복원할 때까지도 옆에서 의료 관련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병원 올 때마다 나와서 인사해주고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와서 간호사들한테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도 해주고 참 고마웠죠.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복원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 이제 표적 치료만 남기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저녁에 잠깐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며 저녁에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쭈뼛거리는 그 남자의 모습을 통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불안한 손으로 옆에 있던 티슈를 만지작 하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하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저 정은 씨 좋아해요. 부산 육교에서 저를 도와줬을 때 첫눈에 반했는데 정원 씨가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제 마음속에는 정원 씨가 정말 신그류같이 남아있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잠도 안 오고 정원 씨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원 씨 아프니까 아픈 사람한테 짐을 주기는 싫고 그래서 정원 씨 큰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저 정원 씨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고 고백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에 당황했지만 아플 때 저를 지켜준 그 남자의 모습에서 진심과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로 만남을 시작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저에게 한 줄기 반딧불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한 지 딱 100일이 되던 때 그 남자는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고 거기서 기념일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0일이 뭐라고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갔지요.
처음으로 함께 호텔에 간 것도 둘만 이렇게 있는 은밀한 장소 또한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청 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복원까지 했지만 여자로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었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그 남자는 벨트 뒤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그 묵직한 것을 쥐어주며 말하더라고요. 기억나? 택시에서 돈 두고 가서 찾아준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살해해야겠다고 했잖아. 라고 남자가 말하자 저는 순간 온몸이 굳는 듯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라고 생각하자마자 그 남자, 그 사람이 나야. 그날 잃어버린 돈을 그렇게 찾고 너무 고마워 살해를 하려고 전화했었지. 당신은 살해금은 거절하고 더 좋은 데 쓰라고 했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쁜 마음씨를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사실 카카오톡 당신 번호를 저장하고 프로필에 눌렀는데 당신 얼굴이 나오더라. 부산 육교 그때 그 여자. 깜짝 놀랐고 다시 연락할까 싶다가 그냥 바라만 보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몇 년 뒤 병원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고 그때 용기 내서 당신한테 커피 마시자고 한 거야. 그날 당신이 찾아둔 이 돈, 이거 이제 당신 거야. 당신 이걸로 항암 치료하고 건강하게 완치해서 나랑 평생 살자. 결혼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야 퍼즐 맞추듯 딱딱 상황이 들어맞았어요. 그날 내가 택시에서 느낀 그 좋은 향기, 어디서도 맡아볼 수 없었던 향의 주인공은 부산 육교 그 남자의 향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에 펑펑 울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참을 껴안고 눈물만 흘렸네요. 어떻게 이 돈을 쓰냐고 했지만 남자의 굳은 결심에 고마워하며 항암 치료비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명과도 같은 사랑으로 완치에 가깝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벚꽃이 피는 봄날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외국이 아닌 부산으로 갔어요. 처음 만남의 시작이 된 부산으로요. 전세금을 날리고 유방암까지 안 좋은 일이 겹쳐 죽으려고 했던 저에게 이 남자가 나타나 저를 살려주었네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베풀면서 살려고요. 이제 다시는 죽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